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4,200선까지 치솟던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 6% 급락하며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까지 동반 하락하자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동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6분 만에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4% 넘게 하락하며 3,90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하자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이드카 조치에도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되면서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오후 들어 4,000포인트를 되찾았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4,004.42로 마감하며 가까스로 4,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블랙 먼데이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두 종목은 장중 각각 8%, 9% 빠졌다가 10만 원대와 5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자. 근데 그 대상은 당연히 시총 1, 2등 기업이죠. 이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미 투자자금 유출의 달러 강세 기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맞물리며 1,500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원화 가치의 급락은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 거품론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다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 종목 거품론이 우리 증시 급락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앞서 주요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들은 잇따라 인공지능 기술주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I would give it a higher probability than I think is probably priced in the market and by others. So if the market's pricing in 10%, I would say it's more like 30.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와 대미 현금 투자 부담에 원달러 환율이 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급 코스피 급등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단기적 과열 해소 국면이고 추세적 하락장으로 돌아선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이익 전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미증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 올해 잠깐 반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 반도체 이유 있는 강세거든요. 시장의 관심은 조정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KB증권의 경우 조정이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를 예상했습니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구체적 계획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3차 상법 개정, 금산 분리 완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4,000선이 무너진 데 대해 흔히 숨고르기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분간 상승과 등락을 반복할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붕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사실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인 코스피 5천 숫자에 집착한다면서 그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은 코스피 4천선이 무너지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선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쓰지 못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가 정책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왜곡된다면서 숫자 목표 집착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정책을 유도하면서 연기금 동원 등 자본시장 신뢰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 아슬아슬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산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107석이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거라며 사실상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해산감이라며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제1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느냐며 재판받지 않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지만 지상과제인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튼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야 끝납니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날선 표정 속에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자 민생과 복지까지 두루 챙겼다고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 프로젝트 반응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양당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안 공청회에선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한 예산안을 두고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가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728조 슈퍼 예산안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자체 조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에 따라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 명령이기에 군은 움직여야 한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는데 법 따진 후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프레임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2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운영위에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이 무산된 걸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발 AI 거품 공포에 장중 3,900 아래로 무너져 검은 수요일을 기록한 우리 증시.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000선을 지키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부동산원이 1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고강도 대책 여파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주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가열이 급격히 냉각됐는데요.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며 집값 오름폭이 얼마나 축소됐을지 주목됩니다. 네이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발자 회의 단 2025를 개최합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최수현 대표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우리 밀로 만든 빵을 겨루는 우리밀 뺑드미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농식품부가 조합한 원맥을 원료로 하는 밀가루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계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공고히 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에 올해안 입법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앞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방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는 노동시장 재편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로 정년 연장이 대중소기업 격차를 심화했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입니다. 노동계의 입법 촉구와 정부 여당의 법제화 속도전 과정에서 65세 정년 연장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학업이나 육아 등의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8월 기준 육아나 가사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1년 새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쉬었음 청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년 안에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인구는 33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사업 시작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 인사 지침을 개정해 내년도 7급 공무원 선발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역 소재 대학별 추천 몫은 기본 8명에 대학 정원에 비례해 추가할 수 있었는데 인사처는 정원 10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던 규정을 5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해 추천 기회를 늘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정된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 세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 심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방청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아이파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의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해왔습니다.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인 관세도 해당한다는 원고 측과 아이파에 명시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아이파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아이파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Well, as to regulate importation, that was held in TWIA. So obviously, and that's... Okay, so an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held it in TWIA, but you just told Justice Kavanaugh that wasn't your lead argument. I think our argument goes a bit further than that as an interpretive matter, because if you look at that history, the history of delegates... Could you just answer the Justice's question? 이와 함께 대법원은 중대문제 원칙, 즉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명확한 승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쟁점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중대한 행정 행위인 만큼 의회에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심리가 완료돼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 선고만 남았는데요.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보다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미국 일부 지역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진 만큼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선에서 승리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녹록지 않은 미국 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 중간평가 성격인 어제 선거에서 패배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진보 아이콘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것은 물론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였던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여유 있게 승리하면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제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 하루 전까지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했고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진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께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져서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며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곧 다가올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쓰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민심 악화가 가속화되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이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진다면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우리나라 관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 한국에는 25% 관세를 적용했는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는 기세를 올리며 지금처럼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15%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1, 2심과 달리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닛 베럿 대법관은 만약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이미 세금을 낸 수입업자에게 환급을 집행해야 하는 등 행정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이 판단되면 지금의 관세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들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상호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서에 시험 준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인데 미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벨로소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면적인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부 북극해에 있는 노바야 제밀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핵무기를 단기간에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이런 발표는 심각한 문제라며 외무부, 국방부, 특수부대와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관련 제안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한다면서도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либо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участни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проведут такие испытания, то и Россия тоже должна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предпринять адекватные ответные действия.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차세대 핵추진 순항미사일 개발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등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계속 목격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벨기에 곳곳에 드론이 출몰한 데 이어 수도 브뤼셀에서도 드론이 3차례 포착돼 브뤼셀 공항이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I'm totally speechless because I have never came across
these type of situation.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추측과 함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면서 통일교의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 6번째 공판이 시작하기 직전 갑작스레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 설득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건데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달 사실을 실토한 지 12일 만에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면서 청탁이나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의 청탁은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한 데다 김 씨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과도 무관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부지만 자백을 한다면 다행이라며 김 씨가 인정하지 않은 목걸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해당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봐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갑작스레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배경에 앞서 신청한 보석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입장문 낸 배경이라도 좀 여쭤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입장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피고인 최종 의견까지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도 올해 안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연락이 닿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본인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해군 병사가 휴가 중 해외를 오가며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병사 등이 국내로 반입한 각종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70여 명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경찰 수사관들. 한낮 추격전 끝에 남성이 결국 붙잡힙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는 남성. 신문지 안에선 주사기가 나오고 지갑 속에선 마약이 담긴 봉지들이 발견됩니다.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는 모습인데 이들이 투약한 대마 등을 들여온 건 다름 아닌 20살 해군 병사와 그의 친구 등이었습니다. 해군 상병 A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로 몰래 가져왔고 지휘관 허락도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A 상병의 제안을 받은 친구까지 태국에 가서 대마 10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마약은 모두 2만 4천 명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유통책에게 건네진 뒤 논밭 등에 숨겨놨다가 은밀히 팔렸습니다. 해군 상병을 비롯해 밀수와 판매, 투약까지 모두 76명이 붙잡혔는데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한 10명은 관련 전과가 없는 20,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통상 마약을 투약하다가 공급책으로 활동하는 예전 방식과 달리
이제 단순 돈벌이를 위해 관련 범행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몰에선 정전으로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줄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금촌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3대까지 모두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있었던 30-40분 정도 전면 통제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덤프트럭 운전자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영덕 방면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의 동승자까지 모두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6톤짜리 화물차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4.5톤짜리 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 복합시설 스타필드 건물에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내부 영화관에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관람객들은 결국 영화를 보지 못한 채 상영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다시 재상영을 하던지 할 테니까 관객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스타필드 측은 공용 로비 등에는 곧바로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영화 관람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훼손된 시신이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63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 필룩스 전직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 수사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피의자로 몰렸다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1년 8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임무를 수행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이 포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대거 발견된 상황, YTN이 단독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과거 보건공사 자료와 전문가들을 통해 청계천 성면이 어디에서 온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일 5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찾는 청계천 산책로 주변에서 성면이 포함된 인조 슬레이트가 발견된 건 2달 전쯤입니다. 법정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성면이 포함된 사실이 YTN 의뢰 실험 등에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야외더라도 오랜 시간 자주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에서는 악성 중피종과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성면 조각이 과연 언제부터 도심 한복판 청계천 산책길에 깔렸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YTN 취재진이 성면의 출처를 추적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청계천 보건공사나 이후 여러 시설물 설치 공사 과정에서 건축 자재 등에 섞여 들어왔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청계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쫙 깔은 과정에서 재생골재의 성면이 섞여서 오지 않았을까. 반면 청계천 공사 과정에 성면이 들어간 인조 슬레이트를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천 공사를 하는 데서 슬레이트를 쓸 일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는 그 유해성 때문에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만큼 처리 비용이 비싼데 이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버렸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버리려고 하게 되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아끼려고 쭉 걸어가면서 뿌렸을 가능성.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청계천 성면의 출처는 집중호우 때 빗물에 휩쓸려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과거 삼청동이나 청운동 등지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슬레이트 조각이 호우에 떠밀려 왔을 거란 분석입니다. 옛날에 이제 산 밑에 이제 헌집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런 데서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이제 유출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서울시 역시 빗물에 쓸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정확히 어디서 흘러왔는지 확인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넓은 면적에서 오는 빗물들이 청계천으로 다 오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라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니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람이 발생할 때마다 청계천 주변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이 여러 발견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계천 모든 구간에 슬레이트 조각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기 중 성면 농도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기질 측정을 의뢰해 위해성 여부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성면 슬레이트의 유출 경로를 추적해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쾌적한 청계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의 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결국 자위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곰을 퇴치하기 위한 엽사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나마도 수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대응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갑작스런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곰에게 습격을 받는 사례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近所さんも来てからまさか俺は咲くと思わなかった。まさかくらいで一瞬だからわかんなかった。 일본에서 올해 들어 곰에 의한 인명 피해는 1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까지 사망자만 13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인명 피해 82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3년 6명의 2배입니다. 하지만 수렵 면허 소지자는 1975년 52만 명에서 2020년도에 22만 명으로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 등 포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やっぱりその耳が聞こえなくなってくるとか、そのハンターにすると一番大切な部分が弱くなってしまう。だから藪の中でゴソゴソ動いているクマっていうのは音でしか判断できないんですよ。 최근 곰들은 주택, 관공서,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 영역에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곰의 출몰 건수는 29,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늘었고 포획된 곰도 6천여 마리로 이 또한 역대 최다입니다. 日々ですね、多くの地域でクマが人里に侵入し、クマによる人身被害が増大する中で、クマ被害対策は待ったなしの状況となっています。 곰의 공격으로 60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진 아키타현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육상 자위대가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자위대는 우선 덫 설치와 포획된 곰의 운반 등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자위대 임무 특성상 장기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곰 퇴치 방안을 찾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에서 발생한 눈 사태로 외국인 등반 계획 5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 히말라야 산맥의 야룽리봉 정상 인근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숨진 등반객 시신 가운데 2구는 이틀 만에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북부 투줄라의 한 요양원 7층에서 현지 시간 4일 저녁 불이 나 11명이 숨지고 약 3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인데요. 사망자는 상당수가 장애가 있었고 부상자들도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일이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총리와 장관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매달 국회의원 급여 129만 4천 엔,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에 총리 직무수당 115만 2천 엔, 우리 돈으로는 1,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수령하는데요. 강료도 경무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48만 9천 엔, 약 46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에란 미노루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급여 삭감액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서울의 3배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가 바로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하지만 이런 홍천군에도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철도입니다. 지난 20년간 노력해온 광역철도 개설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인데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현재 인구는 6만 6천 명. 하지만 면적은 강원 영서 중부 전체를 아우르며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서울의 3배, 제주도 전체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넓은 홍천군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열악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현재까지 확정된 철도 사업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철도를 갖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고 올해 2번째 시험됩니다. 현재 계획된 노선은 경의중앙선 동쪽 끝인 경기도 양평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32.7km 구간 단선 광역철도. 예상 사업비는 약 8,400억 원으로 만약 연결되면 강원 내륙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곧장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가면은 학원도 많고 학원 수업 들으러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닐 수 있어서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홍천군은 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 배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0,000명 가까운 지역 거주군인 편의성은 물론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만큼 홍천을 오가는 생활인구 증가 가능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물론 지역 역점 사업인 바이오나 항체 클러스터 산업에도 강점이 커집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서 사람과 기업을 부르는 철길, 홍천에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올 철길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말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 강원 지역 유일한 철도 사각지대를 관통하는 노선이라는 점, 이에 더해 경제성보다는 과거보다 비중이 좀 더 커진 지역 균형 발전 평가 항목에 홍천군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은 가지거리가 1km 안팎인 곳이 많고요. 충북 남부와 경북 등 붉은 곳은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대전과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서쪽 지역에서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이 8도, 대구는 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